트럼프 이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네.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7대 3 정도 막 엄청나게 이제 당선 확률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IRA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완전 피부에 와닿는 이슈가 된 거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될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동안에 그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이 기업들 주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올라갔어요. 어제 하루 좀 조정 받았고, 그 아까 리비안 얘기했었는데 리비안도 8달러 때까지 빠졌다가 지금 18달러 넘어갔습니다. 그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테슬라도 40% 넘게 올라갔었고 테슬라 올라간 각도 보셨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차적인 투자자들은 다만 이제 지금부터 그 전에는 제가 뭐 재정 리스크라든가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증권가라든가 이제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쪽의 반론 쪽에서 이제 그런 리스크 트럼프 갖고 있는 약점들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그 뭐 신이 도왔다는 식으로 지금 트럼프한테 거의 천원 지금 몰리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금 2차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당선을 염두를 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 되면 뭐 바이든이 이기면 더 좋고 아니대로 상관없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트럼프가 되더라도 그 IRA법에 대한 폐기는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왜 그런지도 말씀드려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중론으로 잡혀 있습니다. IRA법 폐기 어렵다는 것들은 이제는 언론에서 안 나와요. 폐기 얘기가 잘 안 나오는 편이야. 가끔씩은 있지만 그리고 아마 증거사 리포트에는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그 트럼프 당선 시 IRA법 폐기 리스크 이런 것들 트럼프 리스크에서 언급을 많았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다만 이제 연비 규제라든가 어떤 자동차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좀 더 뭐 슬로우다운 될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논조로 바뀌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투자자들은 2차 전지 그 섹터 그 실제 시장의 그 2차 전지랑 전기차 본인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특히 북미 시장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쇼테지가 가장 강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광물 가격이 변화가 북미 시장과 그렇지 않은 걸 차이가 앞으로 생길 건데 이제 쇼테지가 많이 날 수 있는 쪽의 섹터에 집중하시는 게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그 민주당과 달리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를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선호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같은 인프라 건축을 통해서 소비자가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인프라 구축에 더 적극적인 공화당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기자금 기부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매달 이제 맞아요. 수백억의 이제 정기자금 지원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지난 이제 6월 7일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열린 그 보수단체 행사에서 난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매우 좋아하며 머스크도 매우 좋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워딩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테슬라를 그동안 경영해온 것을 보면 놀랍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랑 친하다는 얘기는 뭐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6월 14일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사이버 트럭 열렬한 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트럼프가 자기 자신한테 자주 전화를 건다면서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기도 한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럼프가 전화할 때 매우 친절하다며 트럼프에게 전기차가 미래가 좋으며 미국이 배터리 구동 자동차의 선두주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건 자기네 회사가 최고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제 현재 트럼프의 많은 친구들이 테슬라 전기차를 갖고 있고 모두 테슬라를 좋아하며 그런 사이버 트럭의 열렬한 팬이다. 지금 요 워딩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말했고 트럼프가 말을 했는데 여기 단의 공통적인 말이 뭐죠?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미래가 밝고 그 좋아하고 주변에서 갖고 있다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호의적으로 말한 공동분모 전기차였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한 이유가 AI라든가 스페이스X 로봇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없잖아요 여기 네 없잖아. 직접 워딩 이거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뉴스칸이 가져온 거잖아요. 긁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캐즘 발생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 UAW 파일럿부터 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캐즘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보급형차 그리고 경쟁이 있는 차의 출시가 지연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인이 UAW 파업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그뭐좀 그 GM 같은 경우도 신차가 얼텀 셀즈 신차가 지난해 연말에 출시하려고 했던 것들이 올해 이제 6월달 하반기에는 출시가 되는 거죠. 꽤 지연이 됐고 독일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없는 차들만 잔뜩 있고 비싸고
억 단위인데 차는 이번에 마칸 EV 같은 거는 옛날에 5년 전에 쓰던 그런 CATL NCM 811 이런 거 쓰고 지금 영하 0도까지 0도 이상에서만 충전 효율을 보여주고 영하권에서 충전 효율을 보여 안 하고 국내 3원계 그 NCM 811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까지 충전 효율을 보유하거든요. SOC도 그 사이클 수명도 국내 3원계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져요. 특히 LFP보다도 수명 떨어집니다. 그 CATL NCM 811이. 그런 거를 장착을 했어요. 마칸 EV. 그 차가 그래서 이제 성이 떨어지니까 배터리를 많이 넣었죠. 그 차가 무겁지. 그러니까 포르쉐 차가 되게 강점이 가벼우면서 출력이 좋아야 되는데 포르쉐 역사상 가장 뚱뚱한 차가 나와가지고 아주 되게 무거운 차가 나왔어요. 그 타면 완전히 호구입니다.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20년까지 경쟁력 있는 전기차 신차들이 대거 출시가 됐고 특히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 쪽 라인과 그 GM 쪽 라인 그 차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리비안 차도 좋을 것 같아요. 스텔란티스 이런 쪽도 괜찮고 지금 그 바이든 정부의 IRA 그 세액 공제 및 투자의 80%가 배터리와 전기차에 집중됐다는 것도 알려졌고 이 중에 80%가 공화당 지역에 투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IRA법 제정 이후에 70%가 제정 이후에 70%가 공화당 지역에 투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IRA법 자체가 공화당이 유리한 정책이에요. 그 공화당 지역에 의원들한테 해당 지역구.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IRA법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젠 중론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렇게 안 하는데 자꾸만 일부 언론에서 거짓말 자꾸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IRA법 폐기를 공언해 왔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워딩은 한 적이 없다고요. 이번에 대선 토론회 때도 IRA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인이 참모들은 직접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면서 공격을 당하니까 왜 공화당 지역의 80%가 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 당연히 하죠. 그래서 말을 안 하잖아.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때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신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토론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증권사 리포트 이런 데서 그 트럼프 당선 시 IRA법 폐기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이건 언급을 안 합니다. 이제는 이게 말이 없어졌고 바이든 정책 수혜 보는 지역들이 대부분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4년간의 친환경 투자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지금 대선 재선을 위해서 여러 레토릭성 워딩을 막 하지만은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있고 특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그 초당적인 IRA법 제동 당시에 반대를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기 지역구에 투자를 많이 넣으니까 큰 소리로 환호하고 있다는 거죠. 좋잖아요. 자기 거기 일자리가 막 몇천 개씩 창출이 되는데 하나 투자할 때마다 트럼프 아젠다 47이라는 게 47대 대통령을 본인이 되겠다 해서 아젠다 47 한 거잖아요. 37번이나 43번 내용에 이 얘기가 있어요. 그 바이든 정부가 추구해온 그 37번의 연비 규제 이거 폐지하겠다는 거 있을 것 같고 그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 없애겠다. 이게 이제 2032년도 67에서 56이었네. 54%로 줄였잖아요. 그게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 그거라 연비 규제 카페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연비 규제라는 게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완성차 기업들이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많이 내죠. 이번에도 GM 벌금 많이 내고. 이 아젠다 47 안에 그 IRA를 통한 중국 배터리 회사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IRA 폐지가 아니고요. 중국 기업이 보조금 받는 일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생산 비용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 대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 연료를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IRA가 그 그린 사기라고 이제 그린 에너지 사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 100% 달성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거죠. 지금 2030년까지 달성 못하죠. 지금 그것도 50% 잡고 있는 건데 50% 미만을 잡고 있죠 지금은.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되려면 2050년도 50년 되지 않을까요? 전기차 100% 가려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증권사에서 주장하는 그 IRA법 폐기에 대한 내용이 아젠다 47에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색채 자체가 좀 더 소비자 자율에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죠. 그러면은 그것도 지원금이 돼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은. 다만 이번에 이제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이전에 그 내연기관 그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내연기관차 보조금을 7,500달러 주장 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2차전 종목들 막 그거 영향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이제 채택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센티를 자꾸 건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서 2차전 투자하신 분들 특히 이제 그 2차전지 대표 종목들 대응주 갖고 계신 분들 구매도 많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구매도 전장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은 아까 그런 가짜 뉴스들을 적극적으로 언론사에다가 이거 이런 뉴스 가짜 뉴스
사실이 맞지 않다는 것들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테슬라 주가고요, 엔비디아 주가예요. 이게 그 1시간 봉이었고요. 어제 1시간 봉. 최근에 이거 일봉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거 4월 17일 미국장에서 테슬라 주가 흐름이 이랬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래요. 이거 엔비디아 일봉이거든요. 이 쌍봉 만들어졌죠. 이거 전저점 라인이야. 이게 깨지면 좀 초록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등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전저점까지 왔어요. 근데 반등 그것도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장주가 해야 되는 많은데 문제는 이게 쌍봉이 일단 만들어졌는데 다만 이게 높기 때문에 헤드앤숄더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추세 눌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게 얘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특히 반대 종목 조정 받으니까 추세 상단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렇게 무너지실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깨지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오늘 장에서 중요할 건데 TSMC 실적 보고 막판에 삼성전자 반등 좀 올라오는 거 봐서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 보시면 다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이 올라가는데 얘는 말게 올라가. 리비안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이상하잖아요. 우리만 주가 낮죠. 미국은 전기차 당장 당사자들은 또 미국인데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도 주가는 좋았다. 근데 우리만 안 좋다. 우리만의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금투대 이슈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랑 테슬라 주가 잠깐 비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쭉 갈 때 테슬라 못 갔어요. 근데 엔비디아 쉬니까 테슬라 간 거죠. 지금 어제 움직임도 그랬던 거고 빠질 때 올라갔던 것도 있고 좀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지금 상반기랑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좀 뭔가 좀 변화가 좀 나타난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신한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그 연구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11월 대선 승리가 한국 배터리에 수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돼도 그 미국 장기 정책 방향성의 배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리포트는 좀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헬스 업종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친환경 정책에서 비호적인 인물로 이제 2차전지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악재로 얘기해 왔는데 노동길 그 연구원은 2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을 친환경 정책이 아닌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본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 중국 경제가 더 강화될 거죠. 지금 관세 60에서 100% 하겠다고 보폭에서 10%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내세우는 산업이 바로 2차 전지와 전기차라는 거죠. 지금 시진핑이 기존의 그 부동산의 부진을 마련할 방법으로 전기차를 품고 있어요. 2차 전지와 전기차를 좀 삼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중국의 배터리 산업에 타격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있는 게 우리나라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세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향후 전기차 산업이 대세로 되는 흐름이 예고된 상황이죠.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대편 이제 2차전지 부동산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자꾸 속도가 예상만큼 가파르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일례로 22년까지요.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양극재 기업들 주가 3년 박스권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3년씩 땡겼기 때문에 주가 3년 박스권 간다. 그거 1년 만에 깨졌습니다. 마든 맞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 말고도 추정치거든요. 그게 변해요 계속. 일정 추정치 상향도 하향도 하고 변하기 마련이니까 이제 지금이 절대적으로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변한다라고 우리 인식할 수가 있고 미국이 이제 경쟁력 강화에 따라서 파트너 국가인 한국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기차 배터리는 친환경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친환경 정책이라는 게 뭐 주로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정책지 법에 ESS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에너지 저장하는 거죠. 네, ESS. 그 배터리잖아요. 그게 있어요. 테슬라가 연간 200에서 300% 성장하고 있다는 게 그 메가팩 사업 그 ESS 그거거든요. 수주 계속 호주에서 나오고 한 거. 그래서 이제 세계가 100년 만에 모빌리티 혁명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덧붙였는데 이 리포트가 있어. 꽤 양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저도 보는 게 이제 그 산업 패권, 그 경제 블록화, 탈중국화, 중국 왕따, 노 차이나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봐야 지정학적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 이게 지정학
과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이렇게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2차 전지랑 전기차 싸움은 그렇게 봐야지 단순하게 뭐 에어프 배터리가 싸가지고 그게 보급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요런 큰 흐름 가운데 오히려 이제 많이들 우려하는 그런 트럼프발 뭐 위기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이 너무 기우일 수 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리포트로 하나씩 나오는 게 다른 목소리들이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좀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묵과하시면 안 된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지금까지 이제 미국 관련해서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엔 EU로 한번 넘어가서요. 네. EU가 최근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거의 한 37.6% 최대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게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연히 미치죠. 이제 기본관세 아. 10%에 37.6이니까 40.6%고 최고 세율이 48.1에서 0.5%니까 깎아준 건데요. 당연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일부 뭐 연합뉴스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이제 유럽을 직접 지출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뭐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갔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7월 5일부터 중국산 그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17.4에서 37.6%의 추가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일단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아드 17.4%, 지리 19.9, 상하이 전기 그 SIIC 이제 그룹 이제 상하이 전기차 그룹이죠. 네. 자동차 그룹 37.6% 부과가 됐고 그 조사 협작 기업은 20.8%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이거 일단 포함되는데 나중에 바뀔 거예요. 개별 관세로. 그 외 모든 기업들은 30.6%고요. 그 이제 추자 감정 관세는 그 올해 11월까지 그 이후 회원국들 승인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이 영구 시행됩니다. 와.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시행되고 확정되고 그리고 이제 향후 시행되는 영구 시행돼요. 한번 확정되게 되면은. 네. 그리고 27개 회원국 투표 가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려면은 15개 반대해야 돼요. 이상 국가가 반대하고 이 반대 국가의 65%, 이 총인구의 65%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도입되지 않는데 예비 투표는 11개가 찬성을 했거든요. 7개 정도 반대가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되게 유럽 그 대중적 국민적으로도 감정이 별로 좋지 않지 않나요? 뭐 그렇죠. 그러게 특히 이제 프랑스 이런 쪽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뭐 기권한다고 그렇죠. 독일이 좀 제일 곤란해요. 네. 중국에 판매를 많이 해야 아무래도. 되니까. 네. 최근에 중국 BMW 뭐 반값에 판다고 해도 뭐 지금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독일이 좀 이걸 좀 꺼리고 하고 있지만은 이거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안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보시면 15개 이상의 반대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총 인구수 60% 이상이 이걸 반대를 해야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투표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게요. 그 EU가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발의해가지고 각국에서 이제 회원국이 투표를 하는 형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EU 의회 뭐 그게 바뀌어도요. 의회가 이 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전기차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거 법안 발의 못해요. 뭐 EPP가 다수당 되더라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거 여기도 이게 나타났어요. 이거 EU 집행위원회에서 이거 발의한 거라니까요. 이건요. 투표 명의서 하는 거고. 근데 그 EU 의회 다수당 됐다고 해서 되냐? 안 돼요. 다 모여도. 그리고 이제 그 길리 자동차 작년에 그 유럽 시장 중국 전기차 그룹별 판매량 비중이 지리가 제일 많았고요. 59.6%, MG 뭐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거. 상하이 자동차 그룹 34.4%, 비아드가 3%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비아디 뭐 성역을 장악한다 그러는데 그건 내수고요. 여기서만 그러고 있고 그래서 10% 플러스 상계 관세 쪽 하게 되면 29.9, 40.6, 20.4% 이렇게 관세가 나가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 요건 이제 이분이 자동차 마케터 시선이라서 지맛이라고 하는데 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비아디의 CLU 독일 가격 구조를 검토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관세 10%일 때는 이제 법인 마진율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F5 수출 단가고 해서 다 빼가지고 20.8%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독일 쪽에 딜러들한테 12% 마진 주잖아요. 네. 딜러 마진 주고 12% 마진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20.8이니까 12%니까 남잖아. 8%. 남잖아요, 그렇죠? 8% 남잖아요. 근데 27.4%를 구조하면은 법인 마진이 8.3. 적자네요. 안 남아요. 추가 관세율이 가장 낮은 비아디도
이야. 적자다. 이러면은 중국차 못 판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네요. 가격을 올려야 돼. 음. 올려야 돼. 아, 자동차 가격 올려야 되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그러면 싼 게 중국이었는데 장점이었는데. 올려야 돼요. 아.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니까요. 법인만이 뚝 떨어지겠니? 그렇구나. 법인만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최종 관세 그 잠정관 47.6% 부과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럽 관세는 중국 전기차의 대EU 수출이 42%를 줄어들고 분석이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아까 뭐 이거 얘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의 반대가 없을 경우에만 영구적으로 와. 발효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네, 이게 15개 이상 반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구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5년이 아니라. 일단 5년기에 시행하고 확정관세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또 여기 독일 킬 세계 연구 경제소랑 오스트리아 경제 연구소에서 이거 이제 본설을 하니까 한 42%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이제 와. 본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40%. 야. 그러면 이거를 EU랑 제3국 전기차가 채운다.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랑 주로 미국이 많이 채울 거라고 야, 보더라고요. 테슬라. 네, 테슬라도 있고 뭐 GM도 있고. GM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지금 최근에 중국 전기차가 좀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뭐 테슬라 모델 3, 볼보 EX3, ES30, 30인데 이게 이제 중국 생산분이고요. 네. 독일 생산 모델이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3, 4 이렇게 5개야.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세가 이제 일단 20.8%가 매겨져 있는데 아마 좀 개별 관세 매길 것 같아요. 요청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제 가격 인상 검토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세가 인상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든 재고를 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추가 생산 거점 유럽 쪽으로 이미 간 데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거나 새로 가려는 쪽도 있고 대체로 가격 인상을 검토하거나 가격 인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청회 같은 것도 하는데 오늘 해야 되네요. 오늘까지 해야 돼. 네. 그렇죠. 요식행위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5년은 시행 확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격 이제 11월까지 일단 일시적으로 하고 투표해서 가결되면은 5년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여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동남아 쪽에 진출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네. 보시면 이렇게 폴란드 빼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페인 공장의 체리가 여기 좀 완공이 됐어요. 한 개 완공됐고 이제는 23년도에 완공된 게 이제 동남아죠. 여기 하나 비아디가 하겠다 발표했어 지난해 말에. 여기 헝가리 공장 하겠다 건립하겠다 발표를 한 거죠. 그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없죠 다. 네. 여기 폴란드 공장 이제 생산 하나 한 군데 있죠. 네. 이거 하나 있고 이게 사실 스탈렌티스가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스탈렌티스가 이거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논의 중. 이거 유럽 공장, 이탈리아, 유럽 다 이거 논의 중인 거죠. 관세 때문에 검토 중인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게 현지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지 인력 고용하고 그렇죠. 공장 짓고 인건비 올라가겠네. 원료도 하고 그러면 보조금 못 받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공정하게 경쟁을 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와. 321조 보조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당연히 그래서 2,310억 달러. 음. 근데 이게 대부분 절반을 판매세 이게 10%인데 9.2%거든요. 판매세 면제 형태로 지급했다는 거죠. 23년도에 보조금 안 줬다고 했지만 그거를 다 세금으로 가해줬다고 거예요. 불공정 거래. 티하게. 그렇죠. 이게 보수적인 게 2,310억 달러, 321억이 보수적으로 추정한 게 이유는 상하이와 선전 쪽에서는 내연기관차 소유자가 전기차를 바꾸면은 리베이트를 줬어요. 지방 정부에 리베이트를 줬는데 포함되지 않았고 또 토지 임대 저렴하게 해주고 전력도 지원해주고 석탄 떼고 싼 걸로 지원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막 그리고 여러 가지 배터리랑 부품들 공급망도 막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이런 계산은 다 빠진 거 빼고도 320. 직접 세금 직접적인 것만 321조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망할 회사도 다 살려준 거죠. 없어져야 되는데 구조정이 안 되고. 당연히 유럽이나 뭐 여러 각국들이 그쵸. 당연히 이렇게 그 세금 부과하기 맞는 거 같아요. 당연히 해야죠. 맞아요. 잘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맞아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투말로우님 유튜브에 요걸 22년까지 9.2% 보조금 주다가 바이어스 리베이트 주다가 20% 끊겼잖아요. 그대로 여기 지금 그 세일 텍스로 갔습니다. 그 판매세 면제를 해준 거예요. 네, 여기 이거 합치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년에도 보조금을 준 거예요. 준 거죠. 똑같이 준 거예요. 준 건데 안 줬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속인 거죠. 그러면요, 부장님. 네네. 이제 이렇게 또 이후 이슈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K배터리가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우리 유럽 쪽에서 많이 부진이 있었거든요. 특히 LG 에너솔루션도 네.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LG 에너솔루션 직원을 들은 게 네. 아는 동생이 있는데 자기네 회사가 요즘 유럽 쪽에 수주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차 자체를 너무 싸게 싸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장착해가지고 지금 되게 덤핑으로 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수주가 갑자기 안 된.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600조에 달하는 500조가 넘게 있는데 유럽 쪽 수주가 최근에 좀 끊겼다는 얘기를 지난해 좀 10월달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네.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때 UAW 파업 이슈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은 영향으로 인해서 GM이 9월달까지만 해도 배터리를 있는 대로 다 생산해 달라고 했다가 10월달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슬로우다운 하는 움직임이 그때 10월 말부터 나오니까. 10월 중순 이후로 말에 보여서 그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가 이미 이체전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시장이 이제 11월 달 이제 공매도 이제 그 금지하면서 받아치고 그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사실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불 꺾기에는 주가 상태가 너무 뭐랄까 약간 완골 조절하기에는 좀 늦은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그 여러 지표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딥이 대략 많게 한 2분기 정도, 2, 3분기 정도를 길게 보면 그 정도로 봤고 어느 정도 이거는 좀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봤는데 생각보다 깊어요. 지금 사실 기간이 좀 1년 정도 벌써 됐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좀 계속 지연이 되는 게 그런 게 좀 아쉬운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간이 좀 길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그 한국 배터리 업계가 이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이제 뉴스로 이제 계속 여러 개 쭉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지금 유럽 지역이 좀 성장률이 좀 저조하고 또 한국 업체들의 유럽 공장 가동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인데 이런 수주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최근에 LG 에너솔루션이 그 르노 암페어가 전기차 보면 암페어라 그 39기가와트씩 파우치형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한 4조에서 5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쪽에서는 처음입니다. 파우치형도 처음에 파우치형 LFP도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근데 의미가 르노가 원래 중국산 쓰지 않았나요? 중국산 원래 얘네가 그 ASEC 거 3원기 배터리 쓰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CAT 그래서 이거 CATL 거랑 같이 써요. 원래 CATL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이제 뺏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르노가 그 LFP 배터리 거 비아디 쪽 알아본다는 얘기 좀 들었었거든요. 급양도 좀 물어보고 비아디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 파우치형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노스볼트가 이제 BMW부터 계약 취소당했잖아요. 셀 주문 취소당했잖아요. 3조 정도 되는 거. 요거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수율 문제 때문에 품질.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SDI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지금 북미나 유럽 쪽에서 굉장히 지금 수주도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 SNE 리서치에서 유럽의 중국에 대한 자국 보호 정책 강화와 국내 3사의 북미 유럽에서의 현지 증설 그리고 신차 출시 등의 그 예정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의 지역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3세 점유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시장 특히 북미죠. 북미 쪽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 3세 점유율이 자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SNE 리서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사실 중개 텃밭이라고 보기는 어려요. 왜냐면 유럽도 지금 아직 같은 국내 배터리가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아까 여기 그 르노 암페어랑 LFP 배터리 그 자동 파우치형 전기차용으로 좀 계약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 이제 최대 에너지 기업 에너지 넥스트라 에너지 쪽에서 이제 삼성 SDI가 NCA로 그 ESS형 배터리를 수주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대략 뭐 1조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 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이게 한 번 이 건이 하나로 계약되는 게 아니라 여러 건 나눠서 다수 프로젝트 나눠서 계약이 체결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상 금액 1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ESS 쪽 이게 전기차 말고 ESS 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성장률이 이제 세 자릿수만 이렇게 나올 수가 북미시에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게 원래는 그 전에는 가정용 쪽으로 우리가 장을 했다가 화재 사건 이후로 중고 업체 많이 다 뺏겼었는데 26년부터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26년부터는 자연적으로 국내의 그 ESS 시장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네. 북미에서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점유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솔루션 김종윤 대표도 이제 그 세 가지 캐진 극복을 위한 이제 세 가지 마술 지팡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가지가 그거예요. 이런 캐진 극복을 위해서 이제 그 이런 이제 전방 어폐 전기차 산업이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GM이 적극적으로 신차 출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보다 높은 판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도 1분기 2분기 판매량이 어떤 전망치를 좀 맞아요. 어떤 넘어갔다는 거죠. 음. 그리고 경쟁 업체인 파라소닉의 배터리 공장 증설 차질이 빚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G에너솔루션 차세대 4680 배터리가 이제 8월달에 오창 공장에서 양산이 되는 건데 지금 테슬라도 여기 지금 양산에 지금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 아마 배터리. 연말까지 개발을 그 소요를 높이지 못하면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뉴스가 오늘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 LG 거 쓰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게 LG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야. LG랑 파라소닉 정도인데 파라소닉이 증설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란 이제 그 GM의 사업 행보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그래서 이제 GM도 지금 뭐 내년도 뭐 100만 대 그 판매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거는 GM이 가이던스를 지킨 적은 한 번도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테슬라도 지금 그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재선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본다고 뭐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 캐진이 어느 정도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210만 대 돌파를 이제 전망을 좀 월가에서 내놓고 있고요. 테슬라 기준으로. GM도 이제 레거시 완성체 중에서는 전기차 쪽에서 유일하게 가장 속도를 내는 게 GM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현대기아차 이런처럼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다 생산하는 게 레거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부 중국 어떤 분석기관에서는 비아디도 레거시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레거시라고 하겠죠. 내용은 안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파라소닉 이제 증설이 좀 차질이 생겼다는 게 그 오클라호마주에서 추진되고 있던 배터리 공장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무산됐고요. 그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견이 좁히지 않아가지고 시축 계획이 무산이 됐고 그리고 원통 배터리는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돼서 이게 픽업 트럭에 사이버 트럭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제 테슬라가 자체적 물량을 자체 생산을 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수율을 도달을 못해서 배터리를 4680 배터리 사업을 많이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아직 수주 계약이 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갈지는 올해 말 지나서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신한투자에서도 이제 그 올해 3분기 매출 이제 이게 2분기잖아요. 이게 이제 실적이 이제 바닥에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엔질 에너솔루션 관계자 쪽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실적은 이제 올해가 바닥인 건 맞고요. 아, 그래요? 예, 바닥이 맞고 내년도에 이야. 성장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 정책 캐진 오기 전만 해도 한 4배 5배 성장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한 2-3배 정도 성장으로 이 정도로 좀 그 톤다운을 한 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실적이 더 확실히 올라간다. 그리고 배터리 양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원통이랑 ESS 쪽은 빼고 자동차용 대형 전지 쪽에서는 한 9억 셀 정도 연간으로 26년까지 나가기로 돼 있고 10억 셀에서 9억 셀을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럽 쪽 때문에 유럽도 출하하는데 유럽 쪽 수주도 받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아까 제가 추가된 네. 건데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새 규격 4680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서 전기차에 탑재할 계획을 두고 있지만은 생산 효율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로 차질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기존 거 하던 건 수리 하도 안 나와가지고 장비를 다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중국산을 다 걷어내고
일본이라든가 독일 업체 것들을 넣어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에 PNT가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올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그 4680 배터리 생산 확대 계획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됐습니다. 연말 지나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내년 뭐 한 상반기 안에서는 요거 좀 그 자체 배터리 생산 여부 결정되겠죠. 결론적인 거는 이제 그 외부 업체보다 싸게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뭔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사서 먹는 더 편하고 싸면은 맞아요. 또 맛있으면은 사서 먹어야죠. 아 근데 진짜 이게 배터리 만드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 그 25,000달러의 그 모델 2 모델 2. 이런 보급형 전기차 출시 무기한 연기한 것도 이 4680 배터리 양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관측이 가격 있고요. 문제 안 맞겠네요. 예, 자체 배터리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원래는 23년부터 자체 배터리 4680 배터리를 이제 전기차 본격으로 탑재하겠다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일부 사이버 트럭에만 들어가고 그 모델 Y도 극소수에만 일부 적용된다는 거죠. 이 4680 좋은 게 이게 범용이에요. 사실 이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 거랑. 테슬라는 그 4680 배터리에 양극재의 자체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연말까지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물량 대부분을 직접 생산하던 계획을 내년부터 포기하고 외부 협력사 물량을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란 거고 거기에 따라서 LG 에너지sol루션이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라는 게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네,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이거 자체 생산 탑재하려고 그러면은 탑재 물량을 엔솔 대체하게 되면은 수주 물량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직 수주 확정 안 된 게 얘네 자체적으로 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라소닉 같은 경우는 일단 생산 계획 자체를 늦추는데 지금 되게 늦추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늘리는데 좀 소극적인 그래서 약간 내수 위주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미 쪽에서 캐파 증설하는데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솔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지금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하는 4680 배터리의 수율은 아직 20% 안팎이라고 나와 있고요. SK온이 70%대도 손실 났거든요. 지금은 90%대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수율은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헝가리 그 폴란드 공장 엔솔이 폴란드 공장 수율 잡는데 5년 걸렸었는데 SK온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것도 계속 수율 때문에 수율 못 잡아가지고 계속 적자나고 하는 건데 최근 들어와서 지난 분기부터 전 법인 다 90% 이상 수율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율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최근 그 테슬라가 자체 4680 배터리 생산 중단 가능성이 언급하면서 외부 협력사의 물량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라는 예측까지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그 리튬 사업, 네. 그 리튬이나 니켈 등 광물 사업 현황인데 LG 엔솔과 포스코 등의 국내 기업이 이제 리튬 사업에 본격화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좀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그 북미 시장과 북미 외 시장,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중국 내 시장과 중국 외 시장의 광물 가격이 달라질 거고요. 특히 이제 FOAC 적격, 그러니까 0%냐 그렇지 않은 거에 따라서 광물 가격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고 실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할 거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니켈과 리튬 가격이 맞아요. 하락을 했죠. 쭉 빠졌는데 최근에 니켈이 반등하다가 다시 또 빠졌고요. 그 올해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반등,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니켈이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 공급 증가로 인해서 다시 안정화 추세로 되면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에 있고요. 좀 올랐다 떨어졌죠. 탄산리튬 가격도 쭉 가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근데 이게 아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물량 조절이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선대인 TV에서 그 LF 그 전용 상부님이 말씀하셨던 게 FOC 0% 또는 그렇지 않은 것과의 광물가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중이라 업계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계에 계신 분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셋 자료를 보니까 탄산리튬 탄산리튬 가격과 중국 탄산리튬이죠. 북미 탄산리튬 가격입니다. 달라요. 북미 쪽 가격에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이게 점점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게 리튬뿐만 아니라 모든 광물이 다 갈 거예요. 양극재, 전액, 뭐 전액에 들어간 리튬이온, 동박, 알바 다 분리막 전부 다. 양극재, 양극재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중국산을 안 받는다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아, 네. FOC 규정으로 인해서 FOC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7,500달러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그 보조금 못 받, 그게 연방정부 보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정부 보조금까지 하게 되면은 15,000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과연 아까 전기차 대중화 시대 보급 평차가 나온 거는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손해 보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완성차 입장에서 15,000달러 보조금을 그걸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광물을 쓸 것인가. 그렇죠. 더욱더 FOC에 저촉되지 않는 FOC 규정 0%에 해당되는 걸로 요구를 하겠죠. 그거에 압박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그런 광물이 귀하단 말이죠. 네. 왜 귀하냐? 지난해 그 IRA 적격 니켈량이 6%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전체 6%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저것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야지 이제 되는 그 거죠. 보조금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야. 그 모든 강물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니켈 쪽은 그 리튬 쪽은 만약에 칠레 쪽도 아르헨티나는 아직 안 됐는데 칠레 쪽이 이렇게 그 IRA법 혜택을 받기로 확정이 됐거든요. 칠레산 리튬이. 그러면 이쪽으로 개발된다고 하면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죠. LG엔솔, 포스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전체를 보면은 리튬은 공급과잉인데 북미 쪽으로 놓게 그 IRA법에서 FOC 규정에 맞아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보면은 다 쇼트되자는 거죠. 이야. 와. 다 공급 부족이야. 전부 다. 이야.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중국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전기차는 관세 100% 매기고 그리고 FOC 규정에 의해서 중국산 쓰면 안 되고 이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서 점점점 FEOC죠. FEOC 0% 광물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공급 부족한 상태니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중국 거예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전략 산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 전기차 산업 자체로만 보는 것과 이런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차이나존이 앞으로 경제 블록화 세계화는 끝났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만간 협정 맺고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칠레산 리튬으로 양극재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게 되면은 인센티브 받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LG 엔솔과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4월달에 칠레 그 광물공사의 그 리튬 추출 개발 기술을 위한 그 정보 요청 절차를 제출을 한 상태고요. 회사에서 그 칠레 정부가 먼저 참여하라고 좀 요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칠레가 아르헨티나랑 볼리비아까지 합쳐서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이제 전 세계 리튬 매장량 1위, 생산량 2위. 그런데 이거 염원 리튬이 많아요. 다만 칠레 쪽의 염원 리튬이 또 농도가 좀 낮은 단점이 있는데 요즘은 기술이 또 발달해가지고 그 낮은 것도 쓸 수 있는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염호가 이제 18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염호가 원가가 가장 낮아. 가격 경이 가장 좋은 거죠.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걸로도 충분히 마진이 남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보고요. 미래에셋에서 항상 이런 그 산업 리포트 만들 때 이제 김철 중인을 이걸 만들어 주는데 이전 자료는 보면 3분기 때 이렇게 그 Q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Q가 올라가는 게 많았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한 분기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3분기 때부터 있었는데 빨간색이 동박 쪽만 수익성이라든가 P가 올라가는 거 빼고는 동박은 좀 2분기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배터리 가격 셀은 더 아직 떨어지고 있고 Q는 뭐 고만고만하고 전액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전 거는 여기가 빨간색이었단 말이에요. 대체로 한 분기 정도 업황 회복이 좀 늦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4분기에 다 빨간색이네요. 네, 대체로 그런 것 같고요. 가격은 배터리 가격은 이제 양극재 플랫 하는 것 같고 이제 Q가 올라가는다고 보죠. 대체로 이제 양이 더 4분기 갈수록 Q가 올라가는 구조로 보고 내년부터는 이제 보통 이제 에코프로 BM도 올해 3분기 때 그 국내 캠팔라인이 완공이 된 생세인데 이제 본격 양산이 되게 되면 그 실적은 내년도로 가니까 다 내년도가 다 좋아지는 구조. 수익성 좋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내년이 더 좋아져. 올해 4분기부터 내년부터 좋아지는 구조인데 이제 그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집권했을 때 변화가 어떻게 건재된 걸 자꾸 불확실성 하잖아요. 근데 이제 26년까지는
나갈 물량이 아까 내가 엔솔 나갈 물량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그 이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년 이후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26년까지는 크게 달라지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이미 그 배터리라는 게 5년 전에 나갈 차에서 이미 다 소재까지 다 세팅돼서 개발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계약도 지금 장기 계약도 다 기본 계약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를 안 지키면은 보조금 그 배상해야 돼요. 손해배상 그 최소 물량을 발주하지 않으면은 그걸 물어줘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인딩 계획. 그러니까 그게 좀 늦어진 것뿐이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약간 조선모사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나중에 놓아지는 그런 건데 26년 이후로는 변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계약을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 따라서 26 이후 27년도부터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26년까지 크게 변하기는 어려운 거. 그렇게 그래서 이제 미국 뭐 트럼프 이슈, 유럽 이슈, 거시적인 뷰, 지정학적인 뷰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노차이나 존 이거 얘기해 주시면서 광물의 그 가격 그 부분도 잘 너무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약간의 희망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 네, 그런 걸 좀 얻긴 했는데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그 이 다 많은 자료 중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요 한 장에 다 있어요. 요게 다 있습니다. 네, 요 한 장에 다 있고 그 2차 전지 장기 투자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세 가지 빅사이클. 그동안은 제가 이제 2025년도 26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과 그 미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 두 가지 사이클이 만나게 됐을 때 2차 전지 그 산업의 성장성이 폭발한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밀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그런 가능성을 하나 본 거는 과도하게 지금 공매도가 너무 포진이 많기 때문에 언젠간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산업이 업사이클로 가는데 공매를 친다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이거 그러니까 업사이클을 갔을 땐 분명히 쇼커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일정상. 그러니까 공매도 중단을 할 줄 몰랐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만큼은 지금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만큼 이제 공매도 칠 수 없는 시간이 돼버렸으니까 물론 이제 MM과 RP는 치고 있지만 그만큼의 이제 북미 포지션들이 조금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고 시간을 뺏어준 거죠. 이동철 회장이 만기 출소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어요. 정부에서 2년인데 2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1년 이상을 뺏어준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러면 이제 3월 30일인데 이동철 회장 만기가 출소 만기가 4월 10일이다. 한번 기억해 보자. 이 얘기 아무도 안 하지만 한번 제가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잠깐 날짜를 보니까 좀 공매도 그 시행되는 일정과 이동철 회장 출소 말짜는 맞겠는데 이 생각 들면서 최근에 공매도 제도가 이게 된다고 무기한 공매도도 되게 놀라웠지만은 그 금지시킨 것도 놀라웠지만은 이거 주식의 공매도 목적에 따라 주식 별도 관리한다고 또 인상 깊어서 그래서 요거 잘하면 일단 지금 잘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도 갖고 계신 분들도 일단 지금 잘 버텨서 너무 왔다 갔다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쉽게 특히 이제 공매도 많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웨코프로, 포스코피체,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 이거를 쉽게 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쪽에도 이게 버티기 버거운 분들은 투트랙으로 하세요. 투트랙으로 여전히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신규 있는 것들은 버티고 신규 작업 있는 것들은 좀 업사이드 큰 스몰캡 종목에 지금 그 투자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도 선별해서 어떤 거는 집중적으로 사고 어떤 거는 조금 사고 말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선별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핵심 종목이고 업사이드가 큰지에 대해서는 하려면 스스로 밸류에이션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거를 사야죠. 그러면은 지금 다 빠졌는데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높은 걸 사야 되면은 제일 낮은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서 옮기고 해서 압축을 해야 돼요. 지금은 10종목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10종목을 다 갖고 버틸 자리가 아니고요. 다 빠졌으면은 압축을 리밸런싱 해야 돼요. 그때 뭘로 기준을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제일 높은 거 쪽으로 제일 낮은 거를 팔아서 합치고해서 한번 압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 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경험상 말씀드린 거고요. 일례로 이거 2020년도 코로나 장세 때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은 종목이 다 박살났어요. 그러다가 그 공매도 뭐 제로금리까지 가고서 공매도 금지할 때 그때 시장이 거의 종가로 고가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코텍스 레버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있는 현금 일단 다 사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다 안 팔았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버텼고 현 현금 다 동원해서 일단은 레버리 그 지수 레버리지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온 다음에 5월달에 ISC랑 이오테크니 두 종목으로 50%를 몰빵을 해요. 다 정의하고 ISC가 열흘 만에 70% 올라가는 바람에 그해 5월달에 계좌가 5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좌를 일단 살려놓고 그러다가 6월달에 그 금리 뭐 발작하면서 기준 그 뭐냐 10년 국제성이 1.5% 넘어가면서 하루에 그 5% 빠진 일, 코스피가 100포인트 빠진 일 있거든요. 그때 다시 엎어요. 다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2차 전지로 포트를 엎었어요. 뭐 에코프로비에 뭐 PNT, 뭐 SKC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2차 전지랑 또 반도체 종목들도 뭐 동기세미 같은 거 그래서 그 2차 전지의 70% 반도체 30% 해가지고 그쪽으로 포트를 엎어서 그게 또 쫙 다 뭐 그 가죠. 2배, 3배씩 막 다 가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빠졌을 때는 지금 가만히 있어서 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느 게 더 반등의 강도가 강하고 또 멀리 더 많이 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당장 오늘 샀는데 얘가 빠졌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게 더 멀리 갈지에 대해서 선절하고 그 종목에다 집중적으로 배팅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손실이 얼마 나가지고 그걸 확정 짓는 걸 두려워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를 선별을 해야 돼요. 테이블을 밸류에이션 테이블 짜가지고 해놓고 그 안에서 종목 합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네. 10종목 그대로 다 갖고 오지 마십시오. 종목 압축을 포트 압축을 통해서 종목 교체 또는 압축을 통해서 한 5개 만약에 많으시면 5개 정도 5개 6개 이내로 한번 압축을 해가지고 좀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일부라도 업사이드가 높은 쪽으로 하는데 해봐라. 해보시는 쪽으로 하고 그걸 하려면은 스스로 밸류에이션을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 그걸 해보신 분들은요. 예를 들면 6월달에 본인이 뭐 누굴 어떤 참고를 해서 종목을 갈아타긴 했는데 좀 빠졌다 했을 때 원망 안 합니다. 그 해보신 분들은 본인이 밸류에이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감이라든가 명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 빠지면 원망하거든요. 그건 본인 잘못이에요. 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미래가 없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은 2차전 투자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바닥은 대체로 상당히 낙폭 바닥을 넘어서 일부 특히 중소형주 일부 종목들은 바닥을 쫓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의 바닥을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다 같이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주도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게 회복이 훨씬 빠르다 경험상. 그래야 살아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아남을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